안녕하십니까, 박재현입니다. 원래 두 번째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앉아있기는 하는데 상당히 가시방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 응모는 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지 안 모르겠어요. 이 설리연구원에서 하는 이 합술사항이 소장학자 발굴의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이에 제가 논문을 내면 내가 받을 길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만해 학술상인데, 만약에 응모한 작품 중에 만해 논문에 한 편도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만해 연구자로 지속적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 분은 이렇게 해보니까 한 5분이 될까 말까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저보다 젊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좀 가시방석이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또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이 한국 근대 문학을 평생 연구해 오신 분이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도 한국 근대 문학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고, 만해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인데, 그 앞에서 제가 한용운 시어를 발표를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상상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그냥 만해의 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독자가 이렇게도 이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담아서 쓴 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님의 침묵의 두 번째 해,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으로 떨치고 갔습니다. 아시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으로 떨치고 갔습니다. 님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장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장부터 님의 친구들이 안 읽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독해력의 문제가 뭐구나. 그래서 찾아봐도 이거를 선명하게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설명을 안 해주면 내가 연구해 봐야지 해가지고 그냥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전체가 이 문장 하나를 연구합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으로 떼치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그래서 방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요 글자 한두 자 가지고도 논문 한 편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장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단어 두 개입니다. 깨치고 하고 참어. 그거 뭐 두 개만 해결되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뒤적뒤적 해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세요. 보시면은, 그래서 도대체 님의 침묵이 왜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49쪽에 보시면은 님의 침묵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죠. 뭔가 내가 이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설명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다 하고 뒤져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그 제일 처음 님의 침묵이 출간됐을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뭐 재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출판사가 다르니까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된 건데, 이게 이제 뭡니까, 흑백으로 인쇄됐었는데 왼쪽은 글씨가 빨간색입니다. 오른쪽은 까만색이고. 그래 이제 요게 26년도 34년도 그렇게 출간된, 요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쭉 따라가 보니까 51페이지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게 님의 그 분말에 있는 첫 부분,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의 첫 부분이었고 51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그게 이제 그야말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그게 26년도판, 34년도판, 그 다음에 50년도판. 50년도판은 34년도에 출간했던 한성도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재판한 거예요. 재판한 건데, 요게 조금씩 글자가 달라집니다. 띄어쓰기도 당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맞춤법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글자의 출입이 생깁니다. 글자의 출입이 생기는데, 그 글자의 출입이 생기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게 51쪽부터 52쪽까지 동그라미 번호로 1, 2, 3, 4, 5, 6, 7, 8, 9까지 있죠. 그게 제가 출판사별로 님의 침묵 출간된 대표적인 출판사의 그 두 번째 행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다 조사해서 날려내 놓습니다. 이게 간단하네 싶어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이 책 자체가 없어요. 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해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50쪽에 보시면은 그 인용문 지나서 본문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할 때 참어 제일 처음에 26년도 판에 나왔을 때는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였거든요.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가 그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대부분의 유통본 나가서 아무 서점이나 님의 침묵 찾아보시면은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26년도 판에는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였거든요. 근데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가 요즘에 유통되고 있는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로 될 때까지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막 바뀌고 변화되고 그 과정이 거기에 있는 인용문에 있는 그 사례들. 그래서 언제부터 도대체 참어로 26년도에 참어로 표기됐던 게 언제부터 표기의 변화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뒤져보니까 1950년대까지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50년도 출판된 책까지는 제가 뭐 이 다 뒤져봤나 하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건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니까 1950년대까지는 참어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그 유명한 한용운 연구자죠. 박무준 인권학 공저로 한용운 연구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참아로 처음 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아도 아니에요. 참아. 예, 그렇게 표기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그 참아로 바뀌기 시작한 거는 1972년도에 가서 참아로 바뀌기 시작해요. 참아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데 또 묘한 거는 그 1973년도지? 1973년도 맞나? 1973년도에 거기에 네, 맞아요. 근데 1974년도에 그 대표적인 한용운 연구자로 송욱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요분은 또 다시 참어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요분의 표기에서는 또 참어로 돌아가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53쪽입니다. 53쪽에 정리를 해보면 그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참어라고 하는 시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참어, 참아, 참아 이렇게 순서로 변해요. 연도순에 따라서 참어가 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그 다음에 참아가 60년대, 70년대고,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참아 이렇게 이제 표기가 변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변해서 참아라고 읽으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참아라고 읽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보증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아라고 읽으면 정확해라고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가 사실. 그 다음에 그거는 일단 내두고요. 그 다음에 깨치고 보겠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할 때 깨치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문제가 시를 읽으면 내가 읽듯이 니도 읽겠지. 니들이 내가 내 마음같이 니 마음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는 지대로 있는 거예요. 시를. 그러니까 여기서 깨치고도 푸른 산빛을 깨치고라고 했을 때 니 깨치고 다르고 내 깨치고 다르면 이거는 학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푸른 산빛을 깨치고라고 했을 때 그 깨치고는 뭔가? 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합의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예, 현재 우리가 사전상으로 깨치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을 깨치다. 뭐 이런 의미네. 그래서 깨달음을 깨침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변을 깨뜨리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깨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깨치고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 푸른 산빛을 깨치고라고 했을 때 그 깨치고는 둘 중에 어떤 의미로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만해의 님의 침묵 안에서 보면 거기에 54쪽에 보시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보시면 당신은 옛 맹세를 깨치고 가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깨치고 나오죠. 그 밑에도 깨치고가 맹세를 깨치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요. 다음 장에 55페이지 보시면 타고레의 시를 읽고 하는 거기에도 보면 벗이여 깨어진 사랑에 우는 벗이여 라고 하는 그 부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치고라고 하는 만해의 시 속에서 깨치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약속, 맹세, 계약 따위를 깨는 것, 어기는 것, 위반하는 것, 그것을 이제 깨치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푸른 산빛을 깨치고라고 했을 때 깨치고도 이 언어로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그럼 푸른 산빛을 깨치고의 깨치고는 푸른 산빛의 뜻을 깨트렸다. 약속을 깨듯이 맹세를 깨듯이 깨트렸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건 이해됐어요. 근데 또 이해 안 되는 게 내가 누구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니가 푸르는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저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깨치고라고 했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깨치고의 주어가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고가 무엇이 누가 푸른 산빛을 깨치고니까 푸른 산빛이라는 목적어는 있잖아요. 푸른 산빛이니까 푸른 산빛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있는데 깨치는 주어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그럼 주어가 뭐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주어가 3개예요. 3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56쪽에 있는 까만 번호로 되어 있는 1, 2, 3입니다. 3가지 가능성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님이 단풍나무 숲을 푸른 산빛을 깬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적은 길이 단풍나 푸른 산빛을 깨치고라도 읽힌다. 제게는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풍이 푸른 산빛을 깨는 주체가 단풍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님의 침묵을 현재 그런데 우리말은 주술관계가 분명치 않잖아요. 보통 우리는 주어를 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주어를 빼고 싶어도 못 빼거든요. 그들의 문장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주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고 싶어도. 사람이 잘 모르고 애매하면 숨기고 싶거든요. 나중에 이제 틀리면 남사스러우니까. 그런데 영어는 번역하는 거는 영어는 문장 구조상 주어를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적어도 이 깨는 거에 주체가 뭔지는 얘들이 노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영어 번역을 다 뒤져봤죠. 그게 56에서 57쪽까지 전체를 다 뒤져보지는 못하고요. 대표적인 사례 5가지는 뒤져봤습니다. 근데 묘한 게 이렇게 뒤져보니까 님의 침묵을 영어로 번역하는 영어 사례에서도 이 깨는 것의 주어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니는 뭔데? 라고 물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장상 깨는 것의 주어는 어쨌든 니 물어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하는 게 제 그 현재까지 연구 결과고요. 그 다음에 참어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참어에 대한 표기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59쪽 참아라고 하는 게 왜 이해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요. 참아 떼치고 갔습니다. 현재 유통본에 다 나오고 있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에 향하여 난 적은 길을 향하여 참아 떼치고 갔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참아는 그 자체로 부정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59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 cannot bear to 그러니까 이 안에 아니 글자 not이나 not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의 우리말 용법은 참아 무엇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지 참아 뒤에 긍정어가 붙는 경우는 문장 구조상 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아 뜯치고 갔습니다에는 not이 없잖아요. 그러면 참아가 못 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여튼 그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만약에 참아로 읽을 수 있다면은 님의 침묵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현재 우리가 참아 못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참아를 1920년대, 26년도에 출판됐으니까 26년도에 다른 작품들, 다른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참아라고 하는 말을 용례가 없을까? 뒤져봤죠. 뒤져보니까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그 6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 보시면 그 유명한 향수가 참아 꾸맨들 이칠리야. 참아 꾸맨들 잊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참아 꾸맨들 이칠리야라고 할 때 그 향수라고 하는 시에 거기서는 우리말의 참아에 해당되는 그 표기가 참하로 나옵니다. 참하. 그러니까 참아라 우리 현대 지금에 쓰고 있는 우리가 참아라고 하는 말이 1926년도에 향수라는 시 속에는 참하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거 말고는 없을까? 그 61쪽에 보시면 이상시인의 이런 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도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시 있고 제가 전문을 소개해놨는데 그 세 번째 보시죠. 첫 번째 줄 보시면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내줄 수 없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마 그대를 내줄 수 없소이다. 그러니까 요 차마가 지금의 차마거든요. 여기서는 또 차마예요. 참하면서 뒤에 내줄 수 없다. 낫의 표현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꾸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62쪽에 보면 그 유명한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는 것이요. 그 끝줄에 보시면 끝줄이 아니죠. 61쪽에 제가 인용한 부분에 끝줄에 보시면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마 참아로 쓰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참아의 의미인데 그 다음에 만해 스님의 또 다른 시 이별이라고 하는 시를 보시면은 63쪽이에요. 63쪽에 쭉 전문을 제가 부분을 좀 인용해 놨는데 63쪽에 인용해 놓은 시의 맨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은 참어 죽지 못하고 참어 리베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참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요 참어는 참아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참다로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참어도 참아가 아니고 참다의 의미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64쪽 보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은 또 만해 스님의 시 중에 참어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딱 떨어지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참어, 참어, 참어 하고 참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만의 여러 시편 그리고 동시대에 발표된 다른 시편에서 현대어 참아, 우리가 지금 참아 못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참아에 해당되는 단어는 참하 혹은 참아 이게 쓰였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참어가 쓰인 경우는 적어도 일단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찾아본 분야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로 갔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푸른 산빛을 깨트리고 깨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갔다고.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 준비하는 것부터 배웠거든요. 요거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 둘, 넷, 여섯, 열 번째 줄입니까? 65쪽에 열 번째 줄 보시면 푸른 산빛은 여름, 생명, 삶, 밝음, 희망을 의미하고 단풍은 가을, 쇠락, 소멸, 죽음, 절망, 조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설명해 놨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시어를 바탕으로 이거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볼래?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시를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서 중요한 만해의 시적 장치는 저는 사계라고 보고, 그러니까 봄여름 가을요. 그러니까 만해의 시 속에서, 만해의 작품 속에서 만해는 사계를 굉장히 아주 절묘하게 문학적 장치로 이해한다는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문학적 장치로 절묘하게 이용될 수 있는가 하면 어쩌면 좀 통속적일 수도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 병사, 생주, 이멸 뚝 떨어지잖아요. 네 개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 병사, 생주, 이멸 이렇게 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 네 개를 어떤 시적 장치로 불교적 세계관과 연관시켜서 시적 장치로 쓰셨던 것 같아요. 예,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읽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내용은 사계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주이멸과 생로병사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푸른 산빛과 그 다음에 단풍나무 숲은 단멸적 세계에서 연기적 세계, 불교의 용어로 한다면 속죄적 관점에서 속죄적 사랑에서 진죄적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게 67쪽 맨 마지막 줄 보시겠습니다. 67쪽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봄꽃 스스로 사랑하는 존재, 가을 단풍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봄꽃은 봄꽃, 그 다음에 여름 녹음은 만해에게 있어서 자기애를 중심으로 한 사랑, 자기애에서 비롯된 사랑을 봄꽃이나 여름 녹음으로 상징을 하고, 그 말고 자기애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연기적 사랑, 이 중에 의타적 사랑이고 연기적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 가을 단풍에 해당 상징으로 삼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68쪽에 맨 마지막 달라 보시겠습니다. 68쪽 맨 마지막 달라 보시면은, 그래서 리베 침묵의 제2행 푸른 산빛은 자기의 단멸적 세계를 상징하고 단풍나무 숲은 고독과 상호 의존적 연기 세계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푸른 산빛을 깨쳤다는 것은 단멸적 세계를 깨고 상호 의존적 연기 세계에 사랑을 하러 님은 갔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준말 보시겠습니다. 69쪽에 내준말 마지막 달라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을 생명과 희망,
그리고 절망과 조락이라는 일반적인 문학적 상징으로 파악하면 만해 시의 상징 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해의 문학 장치인 사계의 구성을 분석해 볼 때 푸른 산빛은 자기애의 세속적 사랑을 나타내고 가을 단풍은 상호 의존적 연기 세계의 탈속적 사랑을 상징한다. 본 연구의 시어 분석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인 리맥 침묵 제2행을 맥락의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 거칠게 다시 적어보면 저는 현재까지 제 연구 결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림은 나와 이루었던 푸른 산빛 같은 세속적 사랑을 깨뜨리고 단풍나무 숲 같은 탈속적 사랑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나와 이별하는 슬픔을 참고 나를 떨치고 갔습니다. 이 문장으로 이해가 됩니다.